여러분들 요즘 MBTI 많이 하시죠? 뭐 요즘에 T는 욕이다 뭐 이럴 정도예요. 감성과 공감만을 중시하고 이성적 판단을 오히려 배척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시대적 사조인 것 같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진우입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주제는 극단의 시대 균형의 철학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느 관점에서 보나 극단의 시대이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극단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도 지구와 태양까지의 절묘한 거리와 균형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지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죠. 행복론을 쓴 로마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의 말로 저의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행복한 삶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얻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때로는 행복을 향해 서둘러 다가갈수록 오히려 길을 잘못 들어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이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이끌 때 그 속도는 오히려 더 큰 괴리를 낳습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된다면 그 목표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극단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시대 진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0분 동안 4가지의 명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명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극단의 시대다. 왜 극단의 시대인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명제, 사회적 극단화는 내면의 불안을 낳는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불안 상태에 있고 공포에 시달리면 행복해질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적 명세로서 극단적 사회는 급진적 중도를 요청한다. 제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저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명제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중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4번째 명제입니다. 균형의 지혜가 중도를 실현한다. 자, 21세기는 왜 극단의 시대일까요? 극단은 21세기의 시대적 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치 독일의 몰락으로 예컨대 히틀러도 사라지고 무솔리니도 사라지고 스탈린도 사라졌다고 해서 전체주의적 경향이 사라지지 않듯이 극단의 시대로 불렸던 20세기의 전쟁과 혁명이 끝났다고 극단적 경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죠. 세계적인 역사학자 에릭 홉스범이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극단은 21세기의 시대적 경향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대체적으로 3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20세기에 경험했던 무한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여겼죠. 그런데 오늘날 MZ세대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아버지처럼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정학적 질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화가 되면서 모든 개인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외부적 폭발과 내부적 파열이라는 2가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에릭 홉스범은 진단을 합니다. 그것보다 철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위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꿈꾸고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상실하고 목표를 상실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죠. 이런 단계에 접하게 되면 누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돈이 많다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두 번째는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요즘 MZ 세대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치를 역설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쉽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MZ 세대들에게는 탈가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고 궁극적 목표가 없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미가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래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는 것은 극단의 시대의 대표적인 징후라고 그럴 수 있겠죠. 21세기의 극단의 경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대립, 무한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보편화,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개인들은 쾌락과 오락과 순간적인 기쁨만을 추구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문화적 현상들이 바로 극단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 양극화는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되고 있는가요? 상대 정당은 국가의 안녕을 위협한다. 우리만 진리이고 우리만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와 반대하는 경쟁자는 따라서 사악한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어떤 정도에까지 도달했을까요? 전 세계 상위 1%가 전체 부의 54%를 소유합니다.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됩니다.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고 5년 내 10년 뒤에는 AGI, ASI가 발전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제조업이 자동화된다고 그런다면 경제적 양극화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는 문화적으로도 양극화를 가져옵니다. 확증 편향으로 개인은 자신에게 맞춤화된 콘텐츠만을 소비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공동의 스토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이야기만 열심히 하고 있는 셈이 되겠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하나의 예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미국의 정치 지형 연구소에서 발표한 진보와 보수의 지형도입니다. 1994년만 하더라도 진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거나 보수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사람들이 중첩되는 중도가 산맥이 그냥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중도가 많았다 이런 얘기죠. 대립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2017년도 보면 진보와 보수의 양봉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 가운데는 건널 수 없는 시명과 협곡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진보와 보수를 갖다가 서로 상대를 안 합니다. 2023년도에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우리가 당장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비관적인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요. 정치인들 정치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분열적이다, 부패했다 이런 낱말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 간 갈등 문제 해결보다는 싸움이, 투쟁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양대 정당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서로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투쟁에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86%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공감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양당 지지자들은 기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러다 보니 상대 진영이 실제보다 더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적인 신뢰를 붕괴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옵니다. 사회적 이동성이 차단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어느 시점에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우리는 불행하다. 왜 그럴까요? 왜 불행해질까요? 사회적 극단화는 내면의 불안을 낳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성을 중시하고 감정적이 됩니다. 아주 예민해지는 것이죠. 집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종교 얘기에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얘기만 하면 싸움을 하니까.
뭐 이런 거요. 극단적으로 예민해진 거예요. 살짝 건드리기만 하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네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성은 감정과 분리되어 있을 때만 제대로 힘을 발휘한다. 이성적이어야 될 때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사회는 별로 올바른 사회가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요즘 개인의 심리적 경향을 테스트하는 MBTI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말 들으면 뭐 요즘에 T는 욕이다 뭐 이럴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감성과 공감만을 중시하고 이성적 판단을 오히려 배척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시대적 사조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정같이 섞여 오염되면 순간적으로 감정을 막을 수는 있지만 오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흔들려 제자리를 잃으면 결국 몰아치는 감정에 휘둘려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국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적 압박이 증대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압박이 증대하다 보면 정신치료적 심리가 사회와 개인의 삶에 침식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크리스토퍼 레시가 우리 시대는 자신의 고유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의 질병과 20세기의 질병이 다르고 21세기에 우리가 맞닥뜨릴 질병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콜레라, 패스트 또는 코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전부 정신과적 질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대표적인 예죠. 왜 이런 사회에 도달한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 초경쟁 사회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물질적 부와 경제적 이익이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게 됐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빈곤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경쟁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에서는 유치원에 의과대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쟁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고등학교 한 1학년까지는 비교적 교양도서도 많이 읽고 소설도 많이 읽고 시도 읽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자, 극단적 경쟁이 심화되면 불확실성이 증대합니다. 이런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부모들을 갖다가 헬리콥터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위기가 저학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된다는 것이죠. 경쟁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는 점점 더 증대하고 대졸자 임금은 정체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분석한 것처럼 나쁜 일자리는 더욱 나빠지고 좋은 일자리는 더욱 좋아집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인공지능을 연구하거나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아니면 수학과를 나오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경향을 보면 신규 채용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해당 영역에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재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연봉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보상은 점점 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극단적 경쟁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불안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신경정신과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초경쟁 사회로 변화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면에는 심리적 생존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존주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살기 위해서 생존 자체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태도를 우리가 생존주의라고 그럽니다. 사회적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개인 심리적 문제가 되죠. 우리 시대의 특징처럼 보이는 자아에 대한 염려는 심리적 생존에 대한 염려의 형식을 취한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였다. 10년 뒤, 20년 뒤 나의 삶은 조금 더 좋아질까?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를 잘 드러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보면 28.3명이 자살을 하는데요.
이 자살률은 OECD 평균 자살률보다 약 2.3배가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심리학자들의 분석과 진단, 사회학자들의 연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초경쟁 사회가 우리의 내부적 불안을 증대시켜서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리적 생존주의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문제를 심리화하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켜서 생존주의적 자기의식을 증대한다는 겁니다. 자, 생존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내부의 정신 영역으로 흡수하여 살아남으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어떤 태도가 그럴까요?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살아남아야만 한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극단적 사회는 급진적 중도를 요청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가 제안하는 바는 급진적 중도입니다. 칼 막스의 철학에 따르면 급진적이 된다는 것은 사태를 뿌리에서 붙잡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성이다, 이런 얘기. 인간 존엄이다. 이것이 급진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쟁사회에 살고 있고 알고리즘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고자 한다면 급진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극단과 급진의 두 가지의 낱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이라는 낱말은 라틴어 엑스트레무스에서 유래하는데요. 라틴어로 극단이라는 뜻은 가장 바깥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나 중심선에서 벗어나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 극단이죠. 극단적 진보주의, 극단적 보수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상대적입니다. 이 극단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힘, 그것은 균형의 상실하고 과잉적이고 폭력성이 증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때로는 유의어처럼 사용되기는 하지만 급진이라는 말은 라틴어 라딕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영어로 radical, 급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뿌리를 파악하다, 포착하다 이런 뜻이죠. 현상의 표피적 현상이 아니라 그 뿌리를 탐구하거나 바꾸려는 태도를 우리가 급진적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인간 본연의 역량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급진적인 태도입니다. 일상 용어에서도 이렇게 쓰입니다. 급진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급진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태도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구조적 또는 철학적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함의는 이런 것입니다. 극단은 항상 파괴하고 급진은 변혁한다. 네. 변혁이라는 말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사회를 갖다가 좀 더 개선하고 변혁한다는 의도에서 상대 진영과 경쟁자 집단을 갖다가 완전히 배척하고 청산하고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극단적 태도이지 급진적 태도가 아니다. 이러네요. 극단은 분열하고 급진은 연대한다. 인간성을 찾는 그런 모임 속에서는 우리가 연대가 가능해요. 따라서 극단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급진적 중도이다. 레디컬 센터이다. 이러니. 그 왜 중도는 급진적일까요? 기존 극단들의 틀을 해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급진적입니다. 그리고 급진적 태도는 항상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념적 극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급격한 사고를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나부터 변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전제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도라는 것은 나는 뭐 진보에서 요거 조금, 보수에서 저거 조금, 이런 절충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는 정치, 사회적 요청이 바로 급진적 중도입니다. 자, 이걸 도표로 표현하자면 합리적이고 대중적인 이러한 중간의 영역을 갖다가 점점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와 있는데요. 균형의 지혜가 중도를 실천한다. 이런 급진적 중도를 실천하려고 그러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균형 감각이고 균형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네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고 또는 우리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유발시켰던 격정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이성은 균형을 잘 잡는다. 우리가 이성적이지 않으면 균형을 잡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감정은 항상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화를 내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세네카는 화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화와 분노는 순간의 광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격정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후회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거리를 두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죠. 극단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타협과 절충이 아니라 윤리적 균형입니다. 우선 정치적 균형 살펴볼까요? 좌우 이념의 절충이 아니라 민주적 토론 공간을 유지하는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광장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이 정치적 균형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아고라라든가 로마 시대의 포럼처럼, 우리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의 가치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적 균형입니다. 경제적 균형은 어떨까요? 자유시장이나 기획경제가 아닌 공동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혼합적 질서로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 보면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개입이 시장 질서 자체를 파괴할 정도로 심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사회주의적이다, 어떤 입장을 자본주의적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미 20세기의 유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문화적 균형입니다. 확증 편향이 아니라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진짜 귀따가 꽤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그런 차이의 인정을 우리가 전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문화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균형의 지혜는 뭘까요?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양 고대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균형을 두 가지의 악덕, 그러니까 어떤 악덕이냐, 하나는 지나친 악덕, 하나는 너무나 모자라는 악덕, 그러니까 지나침의 악덕과 모자람의 악덕 사이의 중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갈 경우에 무엇인가가 나에게서 파괴된다라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적 극단은 항상 보면 지나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극단의 시대에 올바로 살려면 극단의 악덕을 피하고 중용의 덕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을 겨냥하는 중용의 덕선은 저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높이 칭송하는 도덕적 덕목 중에 하나가 용기이고 절제입니다. 자, 용기는 뭐예요? 용기가 너무 모자라면 비겁함이라는 악덕에 빠지게 되고, 용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모함입니다. 그러니까 비겁함과 무모함의 중간을 택하는 것이 바로 중용의 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절제는 어떨까요? 사람은 적절하게 욕망도 있어야 되고 욕구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욕망이 너무 없어서 가지고 절제가 너무 과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목석과 같은 인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절제의 지혜는 목석과 향락의 중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중간을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2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의 중간은 6입니다. 단순 수학적 공식이죠. 이렇게 중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삶은 그런데 늘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동합니다. 변하는 사회 중간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는 이 중용의 지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중용은 산술적 중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6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10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중요한 극단의 감정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점심 지나면서 좋지 않은 몇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오후에는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따라서 중요한 나에게 있어서 극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규정함으로써 그런 극단과의 관계에서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극단적 사회는 이성보다 감정이 지배한다. 극단적 감정은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나랑 소통할 수도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죠. 배척하는 태도입니다. 분열사회의 심리적 생존주의는 제도를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싼 우리가 행복해야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불행한데 나 혼자서 행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급진적 중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급진적 중도를 실천하려면 균형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극단의 시대에 균형 있게 살기 위해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5가지의 저의 강연의 토대로 해서 지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과 감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는 불처럼 화를 내다가 저녁 때는 또 그렇게 인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면 사람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균형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느낌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타인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정을 절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하고 싶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성적 자기 실험과 성찰이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성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아야 우리는 행복할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공동세계를 위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공동세계를 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21세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정치인들은 맨날 일어나면 싸움만 하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균형을 갖다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사회적 상상력과 창안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저의 원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1세기는 극단의 시대이다. 극단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불행을 가져다 준다. 이런 불행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균형 감각이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인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급진적 중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네카의 인용문으로 저의 모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자질들을 소중히 지켜나가자. 누구에게도 두려움이나 해를 주지 말고 손실이나 상처, 부당한 대우조차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자. 잠시 스쳐가는 불편함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견뎌내자.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모두 우리가 경쟁 시대이고 양극화의 시대이고 극단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라면서 저희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